이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네요. 얘야, 이게 무슨... 무슨 소리냐고요? 어머님 온 뒤로 저희 가족이 다 불행해졌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냐? 돈 빌려 달라고 해서 돈 빌려준 것밖에 없다. 잘못이요? 돈만 빌려주시고 더는 한 푼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공사비 아끼려고 직접 일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거면 찜질방 하루는 지내시겠죠?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볼 일 없으시니까 이제 나가세요. 손주들은 한 번만. 우리 애들요? 재수없는 노인네는 잊어버릴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이 불길하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니까.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한 은행 창구에서 그와 남편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5살 연상인 무뚝뚝한 은행원과의 인연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저기 제가 늘 창고에서 뵙긴 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은행 앞 다방에서 시작된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말이 없던 남자는 그날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화려한 건 못해.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런 솔직함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예식장에서 혼인을 맺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셋째가 차례로 태어나며 가정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애들 교육은 내가 맡을게. 당신은 은행 일에만 전념해.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는 자녀 교육을 도맡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늘 같은 시간에 은행으로 출근했고 그는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남편은 조용히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행복해.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남편이 던진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났고 남편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출근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등교를 챙기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녁이면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하는 시간이 그에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아침, 그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 4살 도채 되지 않은 첫째 인섭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봐봐. 인섭이의 맑은 목소리에 식탁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섭이가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주워들고 또박또박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했대. 그는 급히 부엌에서 나와 인섭이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도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인섭이가. 이게 말이 되나? 인섭아, 이건 뭐라고 쓰여 있어? 남편은 다른 면의 신문을 가리켰고 인섭이는 또박또박 그 기사도 읽어나갔습니다.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놀랍게도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는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거야. 좋은 거지? 인섭이의 말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살 반의 아이가 신문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섭이가 글씨를 언제 배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여준 적은 있었지만 특별히 글자를 가르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동화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섭아, 이건 또 뭐라고 써 있어? 남편은 이것저것 더 읽어보라며 신문의 여러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섭이는 조금은 어눌한 발음이지만 꾸준히 글자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스포츠면의 야구 기사를 읽다가 홈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신이 나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홈런은 공을 멀리 쳐서 한 바퀴 도는 거야. 우리 동네 야구장에서 봤잖아.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지만 둘 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아이를 키우게 된 것이 기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 내일은 내가 일찍 들어올게. 우리 인섭이가 또 어떤 걸 알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자. 인섭이의 특별한 재능이 드러난 다음 날부터 남편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던 남편이 서점에 들러 책을 사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영재 교육에 대한 책이야. 우리 인섭이한테 맞는 교육법이 뭔지 찾아보려고. 퇴근 후에도 남편은 밤늦게까지 교육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주말이면 대형 서점을 돌아다니며 백과사전과 학습지를 한 알음 사왔습니다. 인섭아, 이거 한번 풀어볼래? 아침 식사 시간, 남편은 인섭이 앞에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아직 어린데. 괜찮아. 인섭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지. 놀랍게도 인섭이는 또래 아이들이 풀기 어려운 덧셈, 뺄셈 문제를 척척 풀어냈습니다. 남편의 눈은 점점 더 빛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특별한가 봐. 내일은 영재교육원에 상담하러 가봐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교육열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거실 책장은 각종 학습 교재로 가득 찼고 주말마다 영재교육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인섭이는 또래보다 3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제 인섭이 교육은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섭이는 아빠와 함께 학습지를 풀었고 저녁이면 백과사전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영재교육원에서 특별 수업을 받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간혹 인섭이가 피곤한 기색을 보일 때면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인섭아, 넌 특별한 아이야.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 그렇게 집안은 점점 더 교육 분위기로 물들어갔습니다. 달력에는 학습 일정이 빼곡히 적혔고 장난감 대신 학습 교구들이 인섭이의 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인섭이는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학생은 처음이라며 감탄했고 남편의 기대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
남편은 인섭이의 가방을 점검했습니다. 인섭아, 오늘도 잘할 수 있지?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아침마다 반복되는 남편의 말에 인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갔습니다. 여보, 시험지 검사는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해야 해. 인섭이가 어디서 실수하는지 꼼꼼히 봐야 하니까. 하교 후 집에 돌아온 인섭이를 맞이하는 남편의 첫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인섭아, 이번에도 전 과목 100점 맞았지? 그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성적 확인과 끝없는 학습 일정에 인섭이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예, 아빠. 다 만점이에요. 인섭이의 목소리에는 기쁨 대신 부담감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 밝고 천진난만했던 표정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니까 이제 학원 갈 시간이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섭이는 다시 가방을 메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시작되는 빡빡한 학원 일정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엄마, 나 너무 피곤해.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인섭이를 보며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교육 방침에 반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인섭이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 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계속 설명했잖아.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인섭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10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인섭이의 하루는 빽빽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을 돌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에도 영재원 수업과 논술 교습이 이어졌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98점 받았어요.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시험지를 내밀던 인섭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시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해? 이런 쉬운 문제를 틀리다니.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인섭이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날 밤 인섭이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수한 문제를 수백 번씩 풀어가며 울먹이는 모습에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 틀리면 안 돼. 아빠가 실망하실까봐 무서워. 난 왜 자꾸 실수를 하는 걸까?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완벽함을 강요하는 남편의 교육 방식이 아들을 옥죄어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섭이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고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시험 전날이면 밤새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호기심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둘째 인호와 막내 인선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평범한 성적을 받아왔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해맑은 모습으로 가정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빠, 오늘 나 70점 받았어. 선생님이 잘했대. 이노가 시험지를 들고 왔을 때 놀랍게도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 우리 인호 정말 열심히 했구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이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섭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98점을 받았을 때 호통을 치던 아버지의 모습과 70점을 받은 동생을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보, 왜 인섭이한테만 그렇게 엄격한 거야?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인섭이는 다르잖아. 저 정도 머리면 100점은 기본이지. 이노나 인선이는 그냥 평범하게 자라면 돼. 근데 애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 이게 다 인섭이를 위한 거라고. 식사 시간 둘째와 막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급식 시간에 있었던 해프닝, 체육 시간에 재미있는 게임, 친구들과의 에피소드까지. 남편은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미소 지으며 경청했습니다. 아빠, 나도 얘기할 게 있는데. 인섭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너는 공부나 더 해.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시간 아까워. 그 말에 인섭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받아오는 평범한 성적에는 너그러운 미소를 보이면서 인섭이의 높은 점수에도 늘 불만족스러워하는 남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제발 인섭이한테도 좀 부드럽게 대해줘. 당신도 알잖아. 인섭이는 특별한 애라고. 저 머리를 그냥 묻어두면 안 돼. 난 우리 아들이 최고가 되길 바라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가족 간의 온도차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아버지와 장난도 치고 무릎에 앉아 응석도 부렸지만 인섭이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나도 동생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인섭이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남편의 강경한 태도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똑같이 대해주면 안 될까? 편애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당신은 몰라. 인섭이한텐 이게 다 필요한 거야.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이러는 게 다 걔를 위해서야. 매일 밤 이어지는 부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인섭이는 점점 더 아버지와 멀어져 갔고 가족 식사 시간에도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에서 홀로 침묵하는 인섭이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왜 맨날 저래? 인선이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더 어두워지는 인섭이의 눈빛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섭이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학시험에서 2문제를 틀린 것입니다. 아빠, 저기 수학에서 96점 받았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이런 쉬운 문제를 틀려? 너 요즘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때 옆에서 이노가 자신의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80점 받았어. 남편은 이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인섭이의 눈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왜 저만 제 기준만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인섭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데요? 인호는 80점 받아도 칭찬해 주시면서 제가 96점 받았는데 왜 혼내세요? 너는 달라. 뭐가 달라요? 전 아빠 앞에만 서면 숨도 못 쉬겠어요.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전 이제 지쳤다고요. 10년 넘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인섭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아빠한테 대들어? 네, 대들어요. 전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동생들은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저만 왜 이래요? 전 아빠가 미워요. 이 못된 자식이 남편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요. 이런 식으로 키운 게 아닌데. 아빠,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왜 전 칭찬 한 번 못 받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 한 번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인섭이의 흐느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의 눈물의 남편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요. 전 이제 공부 안 할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이 되기는 싫어요. 인섭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저놈 버릇이 너무 없어졌어. 내일부터는 더 빡세게 가르쳐야겠어. 여보, 이제 그만해, 제발. 그날 밤 인섭이의 방에서는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흐느낌 소리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의 기대가 컸던 만큼 첫째 인섭은 점점 더 반항심이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인섭은 대학에 진학한 후 공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한때 전교 1등이던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졸업도 겨우 했습니다. 인섭아, 너 이러고도 취직을 할 수 있겠니? 내가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졌는데 이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니? 남편의 질책에 인섭은 더욱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30이 넘도록 취직 한 번 하지 못했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은 채 컴퓨터 게임만 했습니다. 한때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던 영재는 이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빵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만 살았더니 이제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살다 보니 제 의지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완벽함을 강요받으며 자란 아들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버려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취업 사이트를 보다가도 자격 요건을 보면 지레 겁을 먹고 지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했어.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인섭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더 자유롭게 해줬더라면. 그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남편의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걔가 그렇게 될 거면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봐버린 거나 다름없잖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너는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인섭이가 하고 싶은 걸 찾게 도와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 개인 말고 뭘 할 줄 아는데?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저런 애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어?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둘은 마주보지도 않았고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인섭이 거실에 나올 때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이 있을 때면 인섭은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인섭은 밤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일기장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오늘도 100점 맞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실수하면 안 된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 같은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전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못난 아들이에요. 이제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홀로 훌쩍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아들의 재능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당신, 제발, 우리 인섭이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골은 이제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습니다. 인섭이는 30을 넘긴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가족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인섭아, 면접 준비는 잘 돼가니?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남편의 물음에 인섭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뭐, 전 이제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빠 눈치를 봐야 하나요?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인호와 인선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나? 내가 너 위해서. 위해서라고요? 아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인섭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늘 아빠가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 기대에 못 미칠까봐, 밤에도 잠을 못 잤다고요. 동생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전 아직도. 이 망할 놈이 지금 아버지한테. 네, 맞아요.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괜찮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요. 인섭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전 이제 지쳤어요. 30이 넘었는데도 아빠 앞에만 서면 5살 어린애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너 당장 앉아. 싫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전 이제 안 올 거예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뒤쫓으려 했지만 그가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그날 밤 11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인섭이의 차를 들이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소화기를 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울면서 갔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잘했다, 사랑한다, 한마디 못해주고 보낸 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남편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인섭이의 방을 서성이며 잠들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은행 지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남편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인섭이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한밤중에 인섭이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여보, 제발 좀 드세요. 이러다 몸 상하겠어요. 그가 국그릇을 들고 남편 앞에 앉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인섭이의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 우리 인섭이한테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못 해줬어.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저 야단만 쳤지. 남편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망가져갔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고 까만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은행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인섭이의 사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몰랐을까? 인섭이가 쓰던 책상 앞에 앉아 매일같이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아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인섭이의 방을 서성이던 남편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네요. 시간이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이제 가면 우리 인섭이한테 제대로 사과할 수 있겠네. 그동안 못한 말도 해주고. 항암 치료도 거부한 남편은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인섭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진통제를 놓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인섭아, 아빠가 간다. 이제 가서 너한테 미안하다고, 잘했다고 말해줄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 결국 남편은 인섭이가 떠난 지 4개월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섭이를 부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임종 직전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섭아, 아빠가 늦었구나. 그렇게 그는 남편마저 잃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 식구가 모여 살던 집은 이제 적막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섭이 잘 만났어요? 이제 서로 잘 지내세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집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서도 빗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모두 내려놓고 창문을 검은 천으로 가렸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조차 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좀 드셔야죠. 이노가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둔 지 오래였고 초인종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봐. 인선이의 애타는 목소리도 무시한 채 그는 남편과 인섭이의 유품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인섭이의 일기장을 수십 번 읽어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거울 속 그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 달 만에 15kg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인섭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왜 아빠한테 제대로 말도 못했을까? 방 안은 점점 더 어둠에 잠겼습니다. 옷장 안에는 인섭이의 교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펼쳐둔 문제집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섭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이면 남편의 양복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려 깨어났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인섭이가 울면서 뛰어나가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그는 손목을 긋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한 움큼씩 모아두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문 밖에서 들리는 이노와 인선이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 안은 점점 더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먹지 않은 음식들이 쌓여 썩어갔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도 데려가 주세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린 채 그렇게 서서히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15층 창문 밖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어머니가 걱정되어 인호는 결국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먼지가 가득했고 썩어가는 음식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흐느낌 소리를 따라 방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그는 침대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은 이불 속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인섭이와 남편의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인호는 그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살이 빠져 옷이 헐렁했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노야, 엄마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안 돼요. 우리 쌍둥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했잖아요. 매일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물어봐요. 그날 밤 인호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5살 배기 쌍둥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다. 드디어 오셨다.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 인섭이와 오버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습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랑 우리랑 놀이터 가는 거예요. 쌍둥이들이 건넨 그림에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툰 크레파스 선 사이로 순수한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가 할머니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애정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등교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귀여운 리본으로 장식해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힘이 되죠? 이노의 물음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쌍둥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할머니 머리 빗겨드릴게요. 예쁜 리본도 달아드릴 거예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 손 마사지 해드릴게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그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인섭이와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긴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조금씩 다시 빛을 찾아갔습니다. 쌍둥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그의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도 잠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호가 퇴근 후 늦게 들어와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인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회사는 왜? 더 이상 회사 생활은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게를 하면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인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3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인섭이의 보험금을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두 사람을 보내며 받은 슬픔의 대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많이 알아봤어요. 이 프랜차이즈는 망하는 가게가 거의 없대요. 초기 정착만 하면 매달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매일 자신을 돌봐주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통장에서 3억을 꺼내 인호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어머니, 속 썩이지 않을게요. 처음 한 달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노는 매일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고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화장기 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희 가게가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참에 인테리어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1억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3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상태였고 남은 돈은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남은 돈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밥상을 차릴 때도 그의 수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거실이 좀 비좁아서 아이들도 불편해하네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쌍둥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도 환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이리 와, 공부해야지. 한때 그를 살리던 쌍둥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아이들과 그의 접촉을 차단해 갔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했던 둘째 집에서의 생활이 또 다른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돈을 거절한 다음 날부터 아침상에는 그의 숟가락이 놓이지 않았고 밥을 달라 하면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식구들 다 먹고 치워놨는데 또 차리라고요? 아침부터 시작된 며느리의 괴롭힘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방 청소는 직접 하셔야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해드릴 순 없잖아요. 청소기 드릴 테니까 이걸로 알아서 하세요. 그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그래도 방은 치우셔야죠. 어머님 방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우리 애들이 불편해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거실은 우리 가족이 쓰는 공간인데 하루 종일 여기 계시면 저희는 어디서 지내야 하나요? 쌍둥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와도 며느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제지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할머니 몸에서 노인네 냄새 나잖아. 공부나 해. 아이들의 눈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애들 공부해야 해요. 요즘 성적이 떨어졌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어머님 때문에 주위가 산만해진 것 같네요. 식사 시간도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그의 앞에서 음식을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드시고 그릇 좀 깨끗이 닦아주세요. 지난번에도 찌든 때가 그대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눈이 잘 안 보이시나?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귀에서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 손으로 우리 가족 그릇을 만지시는 게 좀 찝찝하네요. 어머님 방에서 나는 그 퀴퀴한 냄새도 그렇고. 밤이 되면 그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남편과 인섭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고 사랑하는 손주들과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노가 운영하던 가게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이노 씨가. 인선이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층 발코니 난간을 점검하던 이노가 아래로 추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 손상이 심각합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의사의 말에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인호의 모습은 온통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노야, 제발 일어나.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그의 짐을 현관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네요. 얘야, 이게 무슨... 무슨 소리냐고요? 어머님 온 뒤로 저희 가족이 다 불행해졌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잖아요. 며느리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냐?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준 것밖에 없다. 잘못이요? 돈만 빌려주시고 더는 한 푼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공사비 아끼려고 직접 일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거면 찜질방 하루는 지내시겠죠?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볼 일 없으시니까 이제 나가세요. 손주들은 한 번만. 우리 애들이요? 재수없는 노인네는 잊어버릴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이 불길하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니까.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던져진 짐가방 옆에는 남편과 인섭이의 사진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서도 빗물보다 더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에 젖은 사진 속 남편과 인섭이의 모습이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둘째 집에서 쫓겨난 그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쌍둥이들의 울음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건네준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그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떠돌던 그는 결국 인선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여자 뒷조사 해볼게요. 이상해요. 오빠가 저렇게 됐는데 매일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인선이의 말대로였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인호를 두고 며느리는 수상한 행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테니스장에 자주 간대요. 근데 테니스복은 산 적도 없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날 오후 그와 인선이는 시내의 한 테니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기, 저 남자. 며느리는 한 남자와 테니스장 한편에서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운동은 하는 둥 마는 둥 서로 장난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인선이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남자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마 믿기지가 않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웃고 떠드는 며느리를 보며 그의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클럽에도 간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남자랑 벌써 몇 달째. 인선이의 말에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건넨 3억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며느리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가. 며느리와 남자는 테니스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둘의 모습은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 며느리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더는 못 보겠어요. 엄마, 이 증거로 우리가 확실하게. 차마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선아, 이제 어떡하면 좋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이 여자가 오빠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들과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호야, 엄마가 어서 널 구해야 할 텐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을 슬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와 인선이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하셨다고요? 며느리가 이노의 재산권을 차지하기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네. 어제 접수됐더군요.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니 재산권을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거죠. 상당히 빠른 움직임이네요. 인선이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뻔뻔하긴 오빠가 저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변호사님, 저희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인선이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와 그 남자의 불륜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둘의 친밀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언제 촬영하신 건가요? 3일 전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 계속 조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노가 사고를 당하기 훨씬 전부터 그 남자와 관계가 있었고, 심지어 이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오빠 통장에서 매달 1,000만 원씩 빼돌렸대요. 그 남자랑 새 집도 계약했고, 심지어 해외 도피 계획도 세우고 있었대요. 증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거액의 금전거래, 내역,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서, 해외 이주 상담 내역까지. 며느리의 계획은 처음부터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완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형사 고발도 가능할 것 같네요. 변호사의 말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저 우리 이노만 살았으면, 쌍둥이들만이라도 잘 자랐으면. 어머님, 지금은 쌍둥이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해요. 저 여자 손에 아이들을 맡길 순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인선이의 말에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이노와 눈물 흘리는 쌍둥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며느리 측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고 온갖 비방과 음해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게 있으니까요.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어요. 법정 다툼을 준비하며 매일 밤 그는 이노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병원에서 걸려왔습니다. 환자분께서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230일, 그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흐릿한 형광등 아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처음 들린 이노의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노야, 의사 선생님,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 내 손상으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노의 의식은 점점 또렷해졌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 은주가 그 남자랑 만나는 거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고 나기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은주 핸드폰에서 우연히 봤죠. 그 남자와의 메시지를.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쌍둥이들이 눈에 밟혀서 참았어요.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은주가 돌아올 줄 알고. 인호야. 가게도 은주가 원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 남자 만나기 편하게 하려고 절 밤늦게까지 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3억도 은주가 반은 그 남자한테 보냈더라고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길 바라면서. 인호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를 짓눌렀을 것을 생각하니 그의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해서. 인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깨어나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이런 아픔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인호의 의식이 돌아온 다음 날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첫 재판에서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동안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간호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 재산의 반은 제 몫이에요. 하지만 그때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며느리가 그 남자와 찍은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장면, 심지어 둘이 함께 새 아파트를 계약하는 모습까지. 이건 조작됐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사고로 쓰러진 당일에도 피고는 해당 남성과 2시간 통화를 했고 5천만 원을 송금했네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잃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성년 의견인 신청은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였죠. 남편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더할 말 있으십니까?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제 아이들은요? 쌍둥이들은 제가 키워야. 그때 인호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와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봤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이들 앞에서 전화하면서 웃고 떠들 때 그때 아이들 마음은 생각해봤어? 인호의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혼이 선고되었고 양육권은 인호에게 넘어갔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지급 판결만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남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 인호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혼 재판이 끝난 후 며느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인호의 손을 들어주었고 며느리는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원고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테니스장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웃고 떠드는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은 며느리의 모든 변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며느리의 배신을 입증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애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재판부는 차갑게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애들은 그냥 버려.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어차피 그 아이들은 우리의 걸림돌일 뿐이야. 그녀가 불륜 상대와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차가운 법정에서 그 메시지가 낭독될 때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버린다는 말을 저런 사람이 우리 오빠를. 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쌍둥이들은 이제 친모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고 당당하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이가 낯선 사람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이노가 휠체어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가 쌍둥이들 잘 돌볼게.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들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쓰라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보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 법원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 주듯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이노는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낼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재활치료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이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서 있어. 쌍둥이들이 물리치료실에 찾아온 날, 이노는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떼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제 아빠랑 공원도 가고 놀이터도 갈 수 있어?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이노에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근육이 뻐근해 잠들기 힘들었지만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의료진도 놀랐어요. 이 정도 뇌 손상으로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노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90%의 놀라운 회복률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를 구경하러 간 날, 이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자기 방을 고르며 즐거워했고, 이노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깊은 상처를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자. 새 아파트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선이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어차피 전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엄마 곁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는 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선이는 인호의 새 집과 가까운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엄마, 여기 좋지 않아요? 오빠네 집이랑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쌍둥이들이 학교 다녀오다가도 들를 수 있고. 새 집은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으니 봄 기운이 한층 물씬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쌍둥이들이 새 집을 구경하러 와서는 좋아했습니다. 인선이는 아이들의 방까지 따로 꾸며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할머니 집이 너희 두 번째 집이야. 저녁이면 인호가 퇴근길에 들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몰랐어요. 인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고 인선이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며 가족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여보, 인서봐. 이제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는 가끔 남편과 인섭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은 공원에서 피크닉 가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김밥 싸갈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고 저녁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쌍둥이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인선이와는 시장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도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인선이의 말처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